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만나길 원했던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과연 어떤 속내가 있었던 걸까요?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취소됐던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이 지난 5월 9일 3년 만에 다시 개최됐습니다. 그 화려했던 전승절 열병식 잠시 함께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저기가 어딘가요? 저희가 모스크바의 그렇죠. 붉은 광장. 붉은 광장. 네. 네네. 전승절이 5월 9일이죠? 그렇죠. 이게 원래 5월 서방의 입장에서는 전승절이라는 게 이제 빅토리 데이지 않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승전일인데 러시아에서는 이게 5월 9일에 해당됩니다. 시간이 좀 다르죠. 이게 1940년 5월 8일인데 그때 모스크바 시간으로 5월 9일 그러니까 새벽 43분 그러니까 5월 9일 날 러시아는 이제 승전일이 되는 것들.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붉은 광장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해 왔던 거고요. 이제 95년도부터 시작했고 이게 러시아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2023년, 24년 이때 안보상 이후로 취소가 됐었죠. 네. 혹시 원장님 저기 붉은 광장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아, 저도 못 가봤는데. 네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아까 지금 탱크도 나오는데 이번에 지금 29개 정상이나 지금 외교사절단이 참석을 했는데 네네. 말씀하셨다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지금 브라질 룰라 대통령, 그다음 세르비아 총리도 갔고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도 참석했고 많이 갔죠. 특히 이게 슬로바키아 이 피초 총리 같은 경우는 이후에서는 불참을 다 해라고 했는데 네네. 그걸 이제 듣지 않고 바로 간 거죠. 네네. 간 거고 또 이번에 이제 보면 열병식 아까 지금 보시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이 13국의 군도 참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했지만 그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이제 큰 행사죠. 그래서 이번에 잠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여러 국가들이 이번에 또 의미가 있는 게 80주년 되는 건 있다 보니까 네네. 매우 크게 지금 행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게 1945년 5월 9일이었으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80년 된 거죠. 거기에다가 올해는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진행 중이니까 80주년과 우러 전쟁까지 해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신경을 썼던 것 같고 그 와중에 시진핑 주석까지 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조금 전에도 봤지만 시진핑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런데 전승절 전날 이 두 정상이 그 푸틴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가지기도 했는데 이렇게 목적이 뭡니까?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이번에 많은 정상들이 갔고 또 한 15개 국가 정상들과 또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근데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것은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이제 양자회담이었죠. 그래서 또 이번에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했으니까 했는데 이번에 목적이 뭐냐 봤을 때 러시아랑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서로가 어떻게 보면 같은 공통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속내가 있겠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외교나 이제 경제 측면에서 중국과 협력이 이제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전 협상이 이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종전이 되고 났을 때 이거 이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경제적인 부분에는 결국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이 여전히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프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제 중국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브로맨스를 또 보여주는 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있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간의 지금 대립과 충돌이 매우 지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보여주는, 그러니까 공동 대응을 한 미국의 대양 세력을 구축했다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공동 성명에서도 확연히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러시아, 그다음에 미국의 대중국 이중 억제 정책에 단호히 대응을 하고 양국 간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게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종의 닉슨 전략 있죠. 과거에 1970년대 초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소련을 막기 위해서 네. 중국을 끌어들였던 네. 그게 지금 반대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꺼내지는 그래서 역 닉슨 전략인데 네. 이게 대해서 이제 무마시키겠다는 듯이 그러니까 보란 듯이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속내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른 그 사람보다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지 여부가 네. 관심사였는데 그런데 김정은은 사실 비행기 안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용 열차로 모스크바까지 갈까 이게 관심이었는데 결국은 참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김정은은 저 전승절에 어떤 행보를 보였습니까? 좀 이제 일단 이번에 전승절에 이제 그러니까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대표단이 발견을 했죠. 네네. 뭐 총참모부 부참모장 플러스해서 그다음 주 러시아 북한 대사까지 참석을 했는데 이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이게 2012년 김정은 위원 집권이 처음으로 이제 주 북한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했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대사관을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직접 러시아관 가지는데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네. 또 의미 있는 게 이 딸 김주애와 함께 갔다라는 거죠. 네. 김주애도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대회에 외경세에 참석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러시아 이제 정부나 러시아 이제 인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서 러시아에 뭐 체면을 또 세워주고, 그러니까 러브 관계죠. 그러니까 북러 관계의 밀착을 좀 더 또 보여주는 하나의 또 그런 모멘텀 그런 것들을 또 부각시키는 효과를 꾸미지 않았나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 지금 뭐 최성희 외무상도 이제 뭐 강력하게 이야기를 또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사관 방문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의 관계는 친선 관계. 그래서 평양과 모스크바는 언제나 함께한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조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지는 않았지만 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작년까지만 해도 러시아 전승절에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도 그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라고 하는 것을 김정은이 극구 부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승절 맞이해가지고 김정은이 파병을 인정을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대사관 방문했을 때 축하 연설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네네. 직접 인정했다는 게 나오죠. 네네. 두 가지로 특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 인민군이 러시아 크루스크 전투지역에 투입됐다, 참전했다, 뭐 이런 이제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뭐 일단은 약속을 지키는 뭐 이런 그 국가다라는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북러 군사 조약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가장 큰 협력 부분들이고 지금 북중 관계가 사실 좀 미묘하고 좀 이렇게 좋지는 않은 관계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또 중요하다는 걸 또 내세우는 그런 의미 네네.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목소리를 좀 간접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또 러시아 부분에서 대리전 뭐 지금 러시아와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지만 그런 대리전 부분에 미국이 또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한테도 보여지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를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도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네.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 대외 홍보용이죠. 그러니까 프로파간다겠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이제 공격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치해두면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남한이 북한 영토를 침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인 내부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마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조심히 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은 그 중에서도 내부용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맞춰 가지고 중국의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 편들기에 나섰어요. 이 공동선언문 보니까 대북 제재를 중단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사실 뭐 북중 관계 좋지는 않지만 중국의 입장은 그래도 북한을 또 감싸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는 뭐 명확하죠. 북중 관계는 안 좋지만 그러니까 공동성명에서 양국 관계 뭐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중러 관계에 대한 관계 강화
또 이야기했지만 또 그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강한 압박을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지금 이제 뭐 이야기를 했죠.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북중 관계가 좀 미묘한 변화가 있고 지금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북한은 또 러시아 북러 관계를 좀 만들어가고 있고 그 중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미중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또 한반도 부분에서도 중국 입장에 북한은 여전히 그러니까 버퍼존, 즉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계속 뭐 이런 지금 워딩을 지금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 지금 계속 북중러의 이런 또 느슨한 틈,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의 느슨한 틈을 타서 또 러시아 관계를 또 완화를 하려고 이런 여러 복잡한 이런 구도 속에 흘러가고 있는데 하지만 북중러 이 구도와 그다음에 미국 또 뭐 혹은 한미일 이런 평평한 긴장은 제가 볼 때는 뭐 큰 변동 없이 약간의 미묘한 변화가 있겠지만 이런 큰 틀에서 프레임 속에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하자마자 한 이후에 유럽과의 전통적인 맹방인 유럽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면서까지도 푸틴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번 전승절을 보면서 그 북한과 중국, 러시아, 북중러가 밀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경우에 트럼프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거 속내가 복잡하죠. 지금 네. 아까 말씀드린 영닉슨 전략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근데 왜냐하면 이게 좀 보면 과거에 지금 닉슨 행정부 때 상황과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 당시에는 닉슨 전략은 중소 간에 이제 국경 간 분쟁이 있었죠. 네네. 그게 이제 중소 양국 간에 그게 1969년도인데 그때 있어가지고 무역 충돌이 있었고 최악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과 러시아 관계는 과거에 지금 말씀드렸던 중소 관계가 또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우호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시진핑 주석이 또 갔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에 또 같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영닉슨 전략이 안 먹히는 거고 여전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매우 난처한 상황,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또 중국과 러시아 간에 지금 원래 뭐 이게 뭐 에너지 수출, 다음에 중국은 러시아한테 상품 수출뿐만 아니라 탈달러화를 이루는데 두 나라가 다 공통돼 있거든요. 두 나라 간에 거래할 때 달러를 배제하고 있거든요. 네네. 루블화와 위안화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이 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트럼프 생각에서는 이런 생각을 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 유리한 쪽으로 좀 미국이 도와줄 테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과의 민감한 군사 기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중단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시진핑도 바로 달려간 거고. 그러니까 닉슨 때와는 국제 정세 자체가 다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트럼프의 친러 노선이 앞으로 변경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좀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외신 보도를 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푸틴과 협상하기 진짜 힘들다. 만만치 않다는 거네요.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부를 원한다. 네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미국과 지금 광물 협정도 체결한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또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런 지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푸틴은 또 이제 외교적인 매우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또 이제 러시아 국영 인터뷰 방송에 어떤 말을 했냐면. 미국이 이제 미국의 히토리와 알루미늄 이런 공급을 우리가 거래 제한해 줄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의미가 있는 게 뭐냐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새 영토에 매장돼 있는 자원도 거래 대상이 된다. 그럼 새 영토라는 게 어디겠습니까? 우크라이나죠. 그러면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하고 그걸 또 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또 이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좀 태도 변화 감지되고 있는 건 있다. 기조 변화는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지금 결국 러시아와 지금 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부분에서 계속 이런 걸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가치가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푸틴과 협상하기 힘들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도 약간 태도 변화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푸틴이 만만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있었다면서요? 누구한테 유리한 합의였습니까? 이게 이제 합의라고 보면 안 되고요. 네, 이건 이제 휴전. 네네. 네. 종전이 아니고 휴전. 이게 사실 저희 같은 걸 쭉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게게 네, 이거밖에 없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코 중국 입장에서 중국 입장이 매우 좋은 상황이죠. 내용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원래 145% 관세였고 미국의 대중국,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125%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25% 낮추자. 네네. 그럼 이제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30%.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10%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90일 동안 다시 협의하자. 네. 유예하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고위급 회담도 하고 또 워킹 그룹을 통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라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은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 지금 히토류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에도 일단 잠시 중지하는 걸로 지금 이거 했죠. 그래서 이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땐 트럼프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 평가 별로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입장 훨씬 더 좋은 상태고 중국은 시간을 끌수록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표면적인 공개된 거고 비공개된 두 나라가의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냐를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섣부르게 아직 어떤 평가를 내리긴 좀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뭐 은맥 기사라 이런 그 분위기라면서요. 중국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은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근데 제가 요거 조금 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협상하는데 중국이 왜 스위스로 제네바 안내를 갔냐 그러면 이번에 미국 협상 대표단의 재무장관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입니다. 그렇죠. 베센트. 그러면 관세 전쟁이면 상무장관이나 USTR 대표가 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수석 대표가 재무부 장관.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는 땡큐가 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왜 땡큐냐면 일단 이번에 관세 협정에 일단 첫 번째는 관세 협상의 전쟁에서 관세 그 협상인데 그 밑에는 그 밖에 다른 이야기가 왔을 거라. 그래서 제가 비공개라는 내용을 조금 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베센트 장무장관이 왔을 때 중국이 좋아라 했냐면 이 사람이 월가 출신입니다.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은 이 사람하고 우리가 가져갈 당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중 관계에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월가 출신들이 월가자분들이 항상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중국 매체나 SNS를 보면 베센트 재무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현명한 판단을 했다라는 등 이런 식의 이야기했기 때문에 중국은 반응은 여전히 지금 중국이 승리했다, 투쟁, 단결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알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센트를 보낸 걸까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그러니까 그게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베센트를 보는 분도 있지만 베센트 장관이 제가 가겠습니다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조업으로 중국을 우리가 관세로 중국을 하기에는 이게 매우 힘듭니다. 그럼 우리가 메이드 인 USA를 해야 되는데 메이드 인 USA가 제조가 뭐가 있냐? 없죠. 그럼 비행기 빼고 뭐 있냐? 그럼 메이드 인 US 잘하는 게 뭐가 있죠? 금융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금융이 세계 1등인 나라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금융 서비스를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공개 스토리에 그 내용이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문을 열어야 된다. 중국이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 문을 더 개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가서 보면 9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중국이 더 많은 시장을 개방을 해야 된다.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중국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갔다, 우리는 무역 적자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장을 개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말의 의미는 미국이 이제 중국의 자본시장을 이제 개방을 시켜서 그 자본을 우리가 미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수한 금융 서비스, 여러 가지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중국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5경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또 5경원입니다.
뭐 상상이 안 가죠. 예. 네. 그 돈이 잠자고 있는 것을 네네. 쓰게 만들겠다. 그래서 외국 자본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위안화가 강세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보여지고 아마 베센트 장관이 먼저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관세인데 재무장관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부장관. 네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네. 어쨌든 미중 패권 전쟁이 참 점입가경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뒤 트럼프는 거의 폭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호언장담하던 우러 전쟁 종식도 지지부진하고 세계는 미국에 대항해 연대하고 세상이 트럼프 대통령 생각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미중 관세 협상에서도 트럼프가 꼬리를 내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기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기세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여전히 저는 변동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재밌게 보시면 이게 이번에 미중 간에 이제 나면 이게 휴전을 한 후에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기자들한테 새롭게 무역 공세를 시작했어요. 네. EU가 유럽이 여러 면에서 중국보다 더 악질적이다. 그러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이라고 이제 EU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EU 집행위원장은 뭐 환상적인 사람이라 막 칭찬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 기세가 뭐 조금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지만 여전히 있는 뭐 상황으로서 불확실성이 더해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미국이 지금 여러 나라 뭐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했던 것도 뭐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중국이 제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들이. 네. 근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트럼프의 이런 뭐 폭주 부분들은 앞으로 저는 뭐 형식과 방식만 다를 뿐이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90일 동안 미중 간 관세 부분에 유예를 했지만 또 얼마 안 있다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또 다른 수출 통제나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합의했다면서 네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네. 합의가 아니고 뭐라고요? 휴전을 한 거고 휴전. 서로가 안 친들기 때문에. 네네. 근데 관세와 수출 통제는 또 다른 이야기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대중국 제재 부분들은 계속 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변동성을 계속 좀 긴장감 있게 계속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 글로벌 인사이트가 앞으로도 밀착 마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